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외전에서는 본방에 모셨던 신장식 변호사 모시고 지금 여당 그 법적인 상황 좀 짚어보겠습니다. 굉장히 어떤 뜨거운 소식이 많은 것 같은데요. 네. 반갑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자, 원래 아까 본방에서요. 지금 국민의힘 또 새로운 비대위 만들려는 과정이 뭐 국민과 거의 싸우려는 것이다. 사법부와. 예. 그런데 그 얘기 한지 지금 몇 분 안 돼서 방금 전인가요? 네. 이준석 대표가 또 가처분 신청 한 거죠, 지금. 네, 지금 예. SBS에서 3시 18분 발로 예. 기사가 났는데 예. 비상대책위원회 좀 이상한 해석 아까도 저 본방에서도 말씀드렸다시피 결정문에는 예. 주호영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직무를 집행하여서는 아니 된다라고만 결정문에 써 있으니까 다른 비대위원들은 비대위가 계속 운영되는 거다. 그러면서 주호영 말고 권성동 원내대표가 비대위원장 직무대행을 한다. 이런 아주 좀 기상천외한 해석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아까도 본방에서도 그럼 지금 비대위원들에 대해서 당장 최고위원으로 돌아가지 않고 가는 것에 대해서 김용태 최고위원도 당장 이번에는 가처분 낼 수 있다. 그럼 비대위원들 다 날아간다. 그랬더니 이제 김용태 최고위원은 조금 뜸을 들이고 있는 사이에 이준석 대표가 먼저 비대위 비상대책위원회 활동 중단해달라라고 하는 취지라고 하면서 정확하게 주문이 뭔지는 아직 안 나왔는데 법원에 추가 가처분을 냈어요. 사법부 결정에 반하는 정당의 위헌적 결정에 대해서는 법과 원칙에 의한 사법적 조치를 통해 바로잡을 것이다. 그다음에 무효인 비대위가 임명한 무효 직무대행과 무효 비대위원은 당을 운영할 적법한 권한이 없다. 이렇게 주장을 했네요. 아, 정말 점입 가경입니다. 여당 상황이 정말 이준석 대표는 일단 이례적인 완승으로 끝났는데 그 완승을 받아들이질 않으니까. 그렇죠. 이렇게 된 거죠? 더 완승을 받아들이지 않으니까 똑같은 그 법적 그 판결의 논리로는 그 판결의 논리라면 이길 수밖에 없는 거 아닌가요? 이거는? 네, 대체로 그런데 이제 법 기술상 소위 이제 채권자 지위가 있냐, 그러니까 신청하는 사람이 이준석과 비대위원들 간에 서로 동등한 지위에서 자리를 다투는 임시지위를 정하는 가처분이라고 해서 그럴 수 있느냐라고 하는 부분에서는 어떤 결정이 나올지는 조금 더 지켜봐야 됩니다. 그러니까, 형식상의 문제. 이준석 대표와 주호영 비대위원장의 경우는 동등한 위치에 있으니까 이거는 그렇죠. 분명한 판결이 가능한데 네네네. 이준석 대표와 비대위원들 사이에는 그런 어떤 수평적 관계가 아닌데 이 가처분 신청이 적절하느냐, 가처분 신청을 낼 자격이 있느냐, 여기에 대해서는 법적으로 다툴 여지가 있다 이 말씀이시죠? 형식상의 문제. 그래서 저는 김용태 최고위원이 냈으면 딱 맞는다 이렇게 얘기를 했었던 건데 여튼 김용태 최고위원은 조금 더 호흡을 좀 가다듬고 있는 것. 내용적인 비판은 계속 하고 있던데 실제로 이제 소송으로 오늘까지는 들어가지는 않은 상태고요. 지켜봐야 될 텐데 여튼 이거는 형식상 어떤 판단이 나오더라도 내용상으로 보자면 무효인 비대위라고 하는 내용상의 설시가 만약 또 형식상 이게 안 맞아서 각하가 된다고 하더라도 내용상 설시가 나올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이제? 이 판단 자체는 금방 나오나요, 이건? 이거는 그렇게 오래 있을 이유가 없어요. 금방금방 나올 겁니다. 그러니까 그 와중에 그러면 실은 이제 두 가지 길이 있는 겁니다. 국민의힘 내부에서는 더 이상 이거 말싸움, 더 이상 이게 안 되겠다 싶으면 빨리 권성동 원내대표가 원내대표 지위를 유지한다면 직무대행으로서 당대표 직무대행으로 비대위 원장 직무대행이 아니라 당대표 직무대행을 하고 최고위원을 보궐선거로 선출하는 방식으로 가서 순리대로 이렇게 그나마 당원 당규가 정한 대로 갈 거냐 아니면 이제 당원 당규를 개정을 하겠다. 아까 그게 원래 방침이죠. 그쪽의 방침이 그러하니까 비상 상황을 당원 당규에 확장해버려서 어쨌든 이거를 끌고 나가겠다. 이거는 이제 말하자면 말싸움에서 지고 나니까 다시 말싸움을 하는 방식이 아니라 힘으로 밀어붙이는 방식이거든요. 그쪽 길로 갈 거냐 선택해야 되겠죠. 당원 당규를 고쳐서 예를 들어서 지금의 상태를 사후적으로 비상 상황으로 만들어낸다. 그럴 때 이준석 대표가 할 수 있는 법적 조치는 뭐가 있나요? 저는 그 당원 당규의 개정이
무효를 다툴 수 있을 거라고 봐요. 왜냐하면 그거 자체를 무효로. 예. 왜냐하면 이거는 그 뭐 법률 용어로 보면 처분적 법률이라고 예. 해가지고요. 원래 법이나 규정은 모든 사람에게 공평하게 예. 그 적용이 돼야 되잖아요. 예. 그러니까 한 사람을 찍어내기 위해서 또는 예. 한 사람을 처벌하기 위한 법률은 만들 수가 없습니다. 예. 그런 건 전부 다 위헌이에요. 예. 우리나라에서 유일하게 몇 사람, 한두 사람을 대상으로 해서 만들어진 법률 중에 합헌 판정을 받은 게 딱 하나 있습니다. 예. 제가 아는 바로는 하나에 뭐냐면 5.18 특별법입니다. 예. 이 5.18 특별법은 전두환 씨에 대해서 그리고 전두환 씨와 같이 그 쿠데타를 일으켰던 광주에서 학살 만행을 일으켰던 사람들에 대해서 사후적으로라도 왜냐하면 예전에 법원에서 성공한 쿠데타는 처벌할 수 없다 이래서 예. 처벌 안 해버렸잖아요. 예. 근데 이게 아무리 그렇다고 성공한 쿠데타라고 해서 국기를 문란했는데 이거 처벌해야 되는 거 아니냐라고 해서 유일하게 소위 처분적 법률 한 사람이나 몇 사람을 대상으로 한 이 처분적 법률이 합헌을 받은 적이 있고 나머지는 예. 법률이라는 건 보편성이 있어야 되거든요. 그렇겠죠. 당원 예. 당규도 마찬가지입니다. 예. 근데 만약 당원 당규를 그렇게 그 지금의 상황을 이준석 대표를 찍어내기 위해서 네. 당원 당규가 만들어졌다. 네. 이러면 저는 무효를 다툴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러면 이게 어떤 당원 당규 바꿨는데 그것도 당원 당규 개정 무효. 그렇죠. 무효이고 이걸 적용하면 안 된다라고 또 가처분 내겠죠. 가처분 고난 소송으로 무효를 구하고. 근데 이 정도 예. 되면 정말 순리대로 가는 게 맞는 것 같은데요, 이제는. 그러니까 첫 단추를 잘못 깬 걸 인정하지 못하고 싶으니까 인정하기가 싫으니까 자꾸 첫 단추를 계속 그냥 어그러뜨리고 있는 거예요. 어그러뜨리면서 단추구멍이 다 되면 단추구멍 파한다는 얘긴데요. 예, 그러니까요. 예, 지금 예. 그러니까 이게 첫 단추를 잘못 깨놓고 이렇게 맞아서 마지막 단추 잠글 데가 없으니까 단추구멍 파면 되지 않아? 뭐 이런 얘기 그런 같은데요. 식이에요. 하지만 그 삐뚤어진 옷이 바로 잡아지지 않습니다. 이 정도 되면 원리원 측대로 가고 국민에게 사과할 건 하고요. 당원들에게. 네, 그렇습니다. 그렇게 가야 될 것 같은데 이 꼼수를 끝까지 밀어붙이려는 저 패기는 어디서 나올까요? 제가 보기에는 대통령의 취임이 100일이 막 지난 시점이라서 오늘 아침에 대통령께서 그 도스태핑이라고 하기는 출근길 약식 기자회견에서 당의 총의를 모은 것이라면 존중한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뭘 존중? 그저 비대위 또 새로 만든 거, 만들기로 한 거. 그다음에 추가로 징계하는 거. 이게 말하자면 1, 2, 3, 4 해가지고 의총을 해서 토요일 날 의총에서 결정한 거지 않습니까? 예. 그게 이제 당의 총의를 모은 거라면 존중한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낱말하듯 얘기를 하고 계시죠? 이게 내부 총질 문자로부터 시작된 거잖아요. 근데 당에서 결정이 양두구육 개국이 이야기한 걸로 추가 징계하자라고 의총에서 얘기를 했어요. 윤리심판원에다가. 이거는 사실은 독립기구인 윤리심판원에다가 의총에서 누구를 추가 징계해야 된다 이런 의견을 모아서 공개적으로 발표한다는 것 자체도 저는 와 정말 과감하다 이런 생각을 했는데 실제로는 양두구육 개국이 때문에 이 상황이 초래된 게 아니라 내부 총질 문자로부터 본격화된 거지 않습니까? 최초 원인 제공이 거기 있었다. 대통령에게 원인 제공이 있었는데 마치 자기는 이 사태에서 본인은 제3자인 것처럼 당이 총의를 모았다면 뭐 존중합니다. 그러니까 본인이 문제를 해결할 의사가 없으신 거죠. 그렇다면 지금 어떻게 해도 법적인 분쟁의 여지는 남기고 자꾸 더 커지면서 분쟁의 어떤 여지는 점점 더 커지면서 무리수를 둘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꼬리에 꼬리를 물고 계속 가는 거예요. 보세요. 비상 상황이다. 만들어진 비상 상황이다. 이렇게 법원이 판결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 비상 상황을 새로 규정하기 위해서 사후적으로 당원 당규를 사후적으로 아니야 이것도 비상 상황이야. 그러면 또 법원에서 만약 그것도 만들어진 비상 상황인데? 그러면 또 넓힐 겁니까? 이게 악무한적으로 이렇게 계속 고리가 도는 거잖아요. 그런데 누군가 고리를 끊어야죠. 그 고리를 끊으려면 예를 들어서 상식적인 수순은 분명히 있는 것 같은데 권성동 원내대표가 사퇴하고 예를 들어서 새로 원내대표 뽑고 뭐 이러면 풀릴 것 같은데 새로 원내대표 뽑고 그 다음에 실제로 이준석 대표가 윤리위의 징계를 받을 만한 지금 수사가 진행되고 있으니까 말하자면 그 수사에 대해서도 이준석 대표는 악무한적으로 이거는 이미 권력이 핸들링한 수사다라고 얘기를 할 수는 있지만 최소한의 형식은 진짜 징계를 받을 만한 사실관계가 수사와 재판을 통해서 드러나느냐라고 하는 것을
봐야 되는 거죠. 그리고 형식상 제가 보기에는 이준석 대표가 지금의 징계가 끝나고 나면 네. 돌아올 수 있는 여지를 남겨둬야 되는 겁니다. 그게 합법적인 상황이겠죠. 예. 그 징계 자체도 저는 그걸 제기했죠. 저는 이준석 대표가 성상납을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네. 그게 수사가 이루어지고 있는 사안 아닙니까? 수사가 이루어지고 있는 사안에서 윤리위에서 이 수사의 실체적 진실이 드러나는지 안 드러나는지 못 본 상태에서 네. 그 수사를 그 어떤 성상납을 무마하기 위한 행위에 대한 징계를 했단 말이에요. 그게 앞뒤가 안 맞는다는 생각이 좀 드는데요. 근데 이제 뭐 정당 그것도 논리적으로 보면 앞뒤가 안 맞고 일반인이나 일반 조직에서는 이게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근데 이제 정당은 항상 정무적 판단이라는 것, 정치적인 효과라는 것이 있기 때문에 뭐 원 스트라이크 아웃 뭐 이런 것도 있고 품위 유지 그러니까 품위 유지가 있을 수 있어요. 품위 유지가 성접대를 받았다는 전제로 해서 그걸 무마하기 위해서 누굴 보낸 것이 품위를 훼손시켰다. 이건 얘기가 돼요. 네. 그러니까. 근데 이 본안, 이 성접대가 있었는지 모르겠는데 아직 없는 거. 근데 뭘 무마한다는 행위 자체가 필요 없어지는 원천적 상황이 가능한 거 아니에요. 예, 그리고 이제 결과적으로는 이제 이 무고죄 그게 잘 안 될 것 같으니까 무고죄로. 무고죄는 또 뭡니까? 무고죄까지 했어요. 어느 부분이냐면 강용석, 김세희에 대해서 명예훼손으로 고소고발했거든요. 그거는 이제 다 강용석, 김세희 그 가로세로 연구소 쪽을 본인이 성상납을 받았다라고 얘기하는 것을 가지고 명예훼손으로 고소고발을 했다. 이게 무고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무고죄를 말하자면 무고죄를 이게 무고인지 아닌지를 밝히기 위해서는 공소시효와 관계없이 성상납 여부를 판단을 해야 됩니다. 본안에 대한 어떤 판단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나머지는 원인 행위에 대한 성상납 여부는 공소시효가 지나서 그냥 수사를 안 할 수도 있거든요. 근데 지금 무고죄로 이거는 법기술자가 작동을 한 건데 무고죄로 고소고발을 함으로 그 인해서 행위 자체가 있었느냐 없느냐 판단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그 행위는 지금 공소시효가 지났다는 이유로 더 이상 수사할 의미가 없다. 수사력 낭비다. 이렇게 갈 수도 있는데 지금 무고죄 때문에 이건 무조건 그런 심오한 의미가 있군요. 그거를 이제 그 심오한 의미를 담아서 한 거죠. 그래서 이게 이제 계속 비상이다. 아니다. 만들어진 비상이다. 비상이다. 아니다. 비상이다. 아니다. 이 논리가 지금 돌아가고 있어요. 그런데 집권 여당 입장에서 보면요. 윤핵관의 당은 아니잖아요. 여당이. 그렇다면 집권 여당 차원에서 저런 어떤 악순환의 고리를 끊어낼 수 있는 정치력을 발휘해야지 그게 국민들에 대한 예의 같은데요. 그걸 못하고 예를 들어 오늘 권성동 원내대표는 새 비대위 만들어진 다음에 내 거치는 내가 결정해. 이게 굉장히 오만한 소리 같은데 그거를 내 거치는 내가 결정하겠다. 그게 본인 거치를 본인이 결정하고 있는 것인지 용산에서 원격 조정이 되는 건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일부에서는 여의도에서는 권성동 대표도 부담스러워서 내놓고 싶어 한다라는 얘기도 이제 일부 있단 말이죠. 멀리서 용산과 여의도 사이에서 텔레파시가 오고 가고 있다라는 얘기도 있습니다. 그러면 그 부담을 덜어주고 잘못된 행위를 잡기 위해서는 그렇다면 여당의 의원들이 나서서 뭔가 어떤 그 상황을 만들어야 될 것 같은데 모르겠습니다. 그걸 저렇게 어떤 집권 여당이 저런 악수를 계속 해법 없는 악수를 반복하게 되면 지금 법적으로도 분명히 하자가 있다는 판결이 나와 있는 상황에서까지 저렇게 하면 그러니까 저는 대통령이 지금 오해하시는 게 있는 것 같아요. 본인의 성공 그 모델이기 때문에 그런지도 모르겠는데 언더독 전략을 여전히 사용하고 있다. 뭔가 버티고 그 예전에 검찰총 이렇게 검사일 때는 이렇게 뭐 좌천도 됐다가 다시 돌아오고 법무부 장관과 각도 세우고 하면서 시간을 두고 버티면서 뭔가 이렇게 박해받는 이미지라든지 이런 걸 가지고 본인이 굉장히 이렇게 언더독 전략으로 여기까지 왔단 말이죠. 근데 지금은 대통령이 언더독 전략을 구사한다? 그거는 말이 안 됩니다. 말이 안 되겠죠. 어느 누구도 지금 이준석 때문에 대통령이 저렇게 이준석 대표 때문에 대통령이 탄압받고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 아무도 없거든요. 대한민국의 대통령 권력을 가진
자리에서 대통령이 탄압받고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죠. 아무도 없습니다. 아니 언론이나 또는 야당의 프레임 때문에 대통령이 이렇게 피해를 받고 있고 이렇게 얘기를 해도 누가 그걸 믿습니까? 그거는 지금 어떤 당을 지지하건 상관없이 그건 얘기가 안 되는 얘기고요. 그렇다면 이 상황에서 대통령이 중요한 것은 또 이른바 윤핵관, 대통령과 윤핵관이 지금까지 어떤 한 몸일 것이라는 추정이 나오고 있으니까요. 또 그거는 상당 부분 증명이 돼 있고. 그렇다면 저렇게 아집을 부리고 갈 부분은 절대 아닌 것 같은데요. 근데 이제 어제 오늘 사이에 갑자기 대통령 관계자 내지는 대통령 측근 발로 해서 권성동 물러나야 된다 이런 식의 이야기가 쓱 나와요. 지금 윤핵관과 거리두기라는 대통령에게 겁니다. 부담이 갈 정도가 되면 거리두기를 하는 거죠. 거리두기를 하는 건데 거리두기 할 수도 있고 그런데 어쨌든 간에 핵심은 지금 권성동 원내대표가 그 비대위원장 직무대행이라는 정말 듣도 보도 못한 그러면 농담으로 아까 비대위원장 직무대행의 직무대행이 그렇게 나올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빨리 본인 거취를 좀 정리를 하시고 그건 여당 안에서도 그렇습니다. 그런 목소리들이 지금 나오고 있으니까요. 그리고 지금 여당도 부글부글 끓고 있어요. 보니까 제가 만나는 그 여당 의원들은 만나본 여당 의원들은 부글부글 끓더라고요. 그런데 그렇다면 여당 자체에서 해법을 찾아내야죠. 만약 그 본인이 버티면은 윤핵관이란 분 본인이 버티면 여당 자체에서 해법을 찾아내지 않고는 국민들한테 할 말이 없을 것 같은데요. 키는 저는 여전히 여당 자체 여의도보다 용산에 키가 있다라는 생각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그게 아까 야당 의원님은 전재수 의원은 그러니까 대통령은 당무에 진짜 손을 떼야 된다 이런 지적이 나오는데 그건 합리적인 지적인 것 같아요. 제가 보면 그래야지 이게 제대로 정치가 정상적으로 돌아갈 것 같은데요. 대통령의 의중에 따라 여당이 일로 쏠렸다 절로 쏠렸다 하는 건 국민을 위해서 결코 지금 도움이 안 되는 상황 같습니다. 지금은 한쪽으로 그냥 후루룩 지금 가버린 거잖아요. 대통령의 의중에 따라 그냥 완전히 쫙쫙 일렬로 줄 수 이렇게 여당이 이러니까 엉망이 되는 것 같고. 아까 그리고 다른 얘기 좀 해볼까요? 대법관이요. 인적 구성이 굉장히 중요하지 않습니까? 인적 구성이 중요합니다. 이제 대법관은 그 임명 절차가 대법원장하고 대법관하고 임명 절차가 달라요. 대법원장은 대통령이 추천해서 국회의 동의를 얻어서 임명을 합니다. 대법관은 대법원장이 추천을 해서 국회의 동의를 얻어 대통령이 임명을 하는데 이 대법관이 추천을 할 때는 대법원장이 대법관을 추천을 할 때는 대법관 후보 추천위원회를 거치게 돼 있습니다. 대법관 후보 추천위원회에는 선임 대법관, 법원행정처장, 법무부 장관, 변호사협회장 이런 분들이 들어가게 돼 있는데 여기에 법무부 장관을 통해서 대통령의 의견을 제출을 합니다. 이런 사람들이 제청됐으면 좋겠다. 그리고 관례상 이런 공적 통로 이외에도 관례상 대통령이 대법원장과 물밑에서 관례상 조율을 합니다. 국회 동의 안 하면 통과는 안 되는 건가요? 통과는 안 됩니다. 그래서 국회 동의가 50%를 겨우 넘겼던 분이 현행 김명수 대법관, 대법원장. 같은 경우는 국회 대법관도 그렇고 대법원장도 그렇고 다 국회 동의가 필요합니다. 50% 이상이에요.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국회 동의가 가장 낮았던 분이 현재까지 대법원장 중에서는 김명수 대법원장. 고등법원장이나 고등법원장이나 이런 거 없이 춘천지방법원장 하다가 바로 대법원장이 되는 게 맞냐, 코드 인사 아니냐 이래가지고 굉장히 지금 여당에서 반대를 했었죠. 굉장히 사실 비하하는 바람도 있었고 지방 법원장이 무슨 대법원장이냐 이랬었는데 어쨌든 지금 현재 대법원장을 포함을 해서 14명이에요. 대법관이. 1+13인데 오경미 대법관이라고 작년 9월 달에 임명된 분을 빼놓고 13분이 윤석열 대통령 임기인 2017년 5월 달까지 다 바뀝니다. 순차적으로. 이게 왜 중요하냐 하면요.
대법원이라는 어떤 위치가 단순히 어떤 사건의 최종심이라는 의미가 아니고 네. 그 사회의 어떤 가치를 결정하는 법적인 그렇습니다. 방향을 정해주고 이게 어마어마하게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맞습니다. 그런데 이게 어떤 한쪽으로 쏠릴 경우에 그 위험성, 네. 그 사회의 위험성 네. 이런 것 때문에 대법관은 국회의 동의도 받는 것이고 여러 가지 어떤 절차를 그렇습니다. 편중되지 않게 하려는 여러 가지 장치가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러니까 뭐 미국 같은 경우 그 트럼프가 쭉 바이든이 지금 대통령임에도 불구하고 트럼프가 쭉 대법관들 임명을 했더니 낙태 그 어마어마한 사건이죠 미국에서는. 예. 그 판결이 바뀌어 버렸잖아요. 정말 미국도 지금 뭐랄까 이런 얘기 해서 말이야 선진국이라고는 할 수 없는 일들이 벌어지. 이상하죠. 여성들이 그것도 어떤 주는 막 성폭행에 의한 임신도 낙태를 못하게 만들어놓은 주마다 굉장히 다릅니다. 그러다 보니까 바이든 대통령이 할 수 있는 게 낙태가 허용된 주로 차 타고 이동할 수 있는 거를 연방 정부가 비용을 대주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여성 입장에서는 네. 그런 주에 사는 여성 입장에서는 자기의 신체를 자기가 결정할 수 없게 돼 버린 건데 자기 신체적 상황과 그러니까 그만큼 대법관이 중요하다. 얘기할 건 아니고 미국 그만큼 중요하다. 갑자기 제가 나와서 저도 하도 황당해가지고 그 정말 낙태 금지는 그런데 이게 우리나라도 연결이 돼 있는 거니까요. 네. 왜 대법원이 중요하냐 하면은 미국도 여론은 지금 낙태 금지가 말도 안 되는 여론이 분명히 높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대법원 구성에 따라서 이게 이렇게 그 국민 여론을 반영하지 못하는 정말 구시대적인 어떤 그렇게 갈 수도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저 미국의 대법원 상황을 보면 대법원이 얼마나 중요하냐는 분명히 어떤 우리가 짐작할 수 있는데요. 13명이 지금 바뀐단 말이죠. 13명이 2027년까지 13명이 바뀝니다. 그렇다면 이게 한쪽으로 쏠리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 건가요? 지금 예를 들면 국회가 동의를 안 해주면 되는 거 아닌가요? 국회가 동의를 안 해주는 게 가장 확실한 거고요. 그다음에 어느 정도 선에 타협이 없으면 그러니까 극단에 있는 사람들은 배제하려고 단호하게 해야겠죠, 국회가? 지금 보면 순차적으로 지금 김명수 대법원장이 올해 9월 그러니까 다음 2024년 총선 전에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명이 바뀝니다. 총선 전에. 그럼 6번의 국회 동의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총선 이후에 이제 또 7명이 바뀌는 겁니다. 그럼 총선 결과가 대법관의 동의 여부에 좌지우지 될 수 있다라는 측면이 하나가 있고요. 정치적 상황에서.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제도적인 부분인데요. 대법관 추천위원회가 있단 말이죠. 근데 대법관 추천위원회는 선임대법관, 법원행정처장, 법무부 장관 뭐 등등등 있어요. 대한변호사협회장, 한국법학교수회 회장, 로스쿨 이사장, 대법관이 아닌 법관 1명. 그 다음에 학식과 덕망이 있는 각계 분야의 경험이 있는 사람으로 3명. 이거는 대법원장이 그냥 추천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보세요. 대법관들은 대법원장이 제청해서 동의받아서 오죠. 즉 대법원장이 기본적으로 핸들링할 수 있는 분입니다. 그 다음에 대법관이 아닌 법관 1명. 여기도 대법원장의 영향력을 벗어나기 어려워요. 그 다음에 대법원장이 임명한 3명. 그럼 5명이에요. 10명 중에 5명이 대법원장의 절대적 영향력 하에 있다는 겁니다. 그분들도 역시 근데 국회 동의는 필요한 건가요? 아니요. 대법관 추천위원회는 대법관 추천위원회 말씀이시죠? 대법관 추천위원회. 대법관 추천위원회에서 추천을 해야 되니까 대법관 추천위원회가 대법관 후보 추천위원회가 10명으로 구성되는데 그중에 5명이 대법원장의 절대적 영향력 하에 있다. 그 다음에 법무부 장관은 대통령의 절대적 영향력 하에 있죠. 법원 행정처장 역시 대법원장의 영향력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후보 추천위원회는 한쪽으로 완전히 쏠려 있습니다. 쏠려 있습니다. 따라서 이게 그러다 보니까 대통령의 뜻을 거스를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대법원장은 대통령이 추천하거든요. 그렇다면 이번에도 결과적으로 대법원장이 김명수 대법원장이 문재인 대통령이 추천을 했던 사람이지만 그래서 대법원장이 된 분이지만
본인이 나가면서 후임자를 곧 정해야 되는데 결과적으로는 윤석열 대통령의 지인 논란이 있는 분이 최종 후보로 추천이 됐다는 거죠. 이런 절차를 거쳤음에도 불구하고. 따라서 대법관 후보 추천위원회가 대통령과 대법원장의 절대적 영향력 하에 있는 사람들로 구성되는 이 구조는 말은 민주적인데 사실은 굉장히 편향적 결과를 내올 수 있다라고 보인다는 겁니다. 그 추천위원회가 일단 근데 지금 당장 그 추천위원회가 그렇게 구성돼 있으니까요. 네. 현실적으로 그렇다면 국회에서 면밀히 검토할 수밖에 없겠군요. 그렇습니다. 결과적으로 그동안의 판결들을. 예. 이게 아까도 초기에 말씀드렸지만 대법원이 그냥 최종심이니까 뭐 판결하겠지 이런 정도가 아니라는 분명한 거. 이 대법원에서의 판단이 이 사회에 지대한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다는 거. 예. 정말 잘 뽑아야 되는 분들인데요. 국민들의 어떤 삶과 직결되는 아까 미국의 예를 들어봤지만요. 아니 그리고 뭐 간단하게 들으면 최근에 뭐 저도 이 자리에서 계속 나와서 말씀드렸습니다만은 대한민국은 법치주의지 시행령 영치주의나 직치주의가 아니다라고 했을 때 시행령이 법률에 위반되는가를 결정하는 건 대법원입니다. 그러니까요. 그런 어떤 어마어마한 일들이죠. 그거 굉장히 큰 일이죠. 우리나라 전체 경찰이 지금 불불 끓고 있는 그 경찰국 문제도 역시 판단할 수 있고 대법원에서 판단합니다. 그러니까 법률이 헌법에 위반되는가 여부는 헌법재판소에서 판단을 하는 거고요. 약간 기형적인 구조죠, 그것도. 그렇죠. 뭐 한국적인 사법 체계입니다. 뭐 헌법재판소가 있는 데도 있고 없는 데도 있지만 없는 데가 더 많고 그런 그 헌법 위반 여부도 둘이 힘겨루게 하는 거죠. 그래서 서열 싸움 항상 의자를 서열 3위가 헌법재판소. 지금 어떻게 돼 있나요? 규정은 대법원장이 어디가 헌법재판소가 더 지금 명시적 규정으로는 더 높나요? 뭐 지금까지 의전 서열은 대법원장이 3위로 지금 되어 있는 거죠. 그건 뭐 그런데 하여튼 대법원이나 어떤 헌법재판소가 최고 사법기구로서 너무나도 중요한 건 분명하다는 것. 그리고 그래서 국회가 정말 정신 차리고 잘 들여다봐야 될 것 같아요. 됩니다. 어떤 분들이 추천되고 있고 왜냐하면 예를 들어서 한쪽으로 몰려 있는 분들이 추천될 땐 그래가지고는 영원히 대법관을 채울 수 없다는 어떤 분명한 메시지를 주는 것도 중요할 것 같습니다. 보면 타협점 어떤 균형에 대한 타협이 분명히 있어야 될 것 같고요. 뭐 보수 언론 쪽이나 이런 쪽에서는 드디어 이제 순차적으로 진보 대법관들을 보수 대법관으로 교체할 수 있다라고 해서 환호작용하는 기사들도 나오고 안 되는 거 아닌가요? 그런 현재로서는 그 뭐 정무적인 판단도 하겠지만 적어도 앞으로 이제 6명 정도가 2024년 총선 전에 그 청문회를 거치고 동의 절차를 거쳐야 되는데 뭐 정무적 판단도 해야 되겠지만 분명한 좀 원칙적 판단을 국회에서 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그 원칙, 그거에 대해 합의할 수 있는 사람들이 정말 됐으면 좋겠어요. 기본적으로 사실은 여기 뭐 보수 언론이나 이런 쪽에서는 뭐 전부 다 진보고 한 4명밖에 없다. 13명 중에 보수 쪽이나 4명밖에 없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지만 실제로 법조인들은 기본적으로 보수적입니다. 그렇겠죠. 우리나라 구조가 특히나 고위법관들은 보수적인 분들이 많죠.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점을 고려해야 됩니다. 적어도 13명 중에 중간, 그러니까 어떤 중간이라는 게 추상적이긴 하지만 여야가 합의할 수 있는 분들 그리고 거기서는 좀 싸우지 않고 좀 합의할 수 있는 분들 뭐 이런 방식도 있을 수 있습니다. 노무현 대통령 때는 노무현 대통령이 어떤 방식을 택했냐면 중도를 찾는 게 아니라 구성을 다양화해서 법관들 내부에서 토론을 활성화시키겠다라고 하는 방향을 가지고 그 중도 그 소위 진보 보수라고 해서 가장 진보적이라고 그 생각되는 소위 독수리 오영재라고 얘기했던 이분들도 했고 굉장히 보수적이라고 하는 분들도 또 동시에 추천을 했어요. 그런 게 중요하겠죠. 전체로서의 균형도 중요할 것이고. 그러니까요. 말하자면 다양성이라고 하는 것 속에서 여성, 소수자, 뭐 좀 뭐 지방대 출신 이런 분들을 서운함이 아니라 그렇게 이제 저는 그런 원칙을 갖는 것이 오히려 중요하다. 한 사람 한 사람이 자로잰 듯한 중도를 찾는 건 쉽지 않습니다. 전체로서의 균형 굉장히 그것도 그게 현실적인 방안이겠죠. 그러니까요. 전체로서의 균형을 어떻게 맞출 것이냐. 이런 측면에서 대법관 인사에 윤석열 대통령도 접근을 하는 것이 맞지 않냐. 정말
우리나라라고 해서 낙태 금지 같은 황당한 일이 안 일어나란 보장이 없지 않겠습니까? 그럼요. 우리가 뭐 미국보다 더 뭐 철학이 단단한 것도 아니고 뭐 민주주의 역사가 더 깊은 것도 아니고요. 그렇습니다. 예. 그만큼 대법원의 역할이란 건 대단히 중요하다는 얘기인데요. 거꾸로 얘기하면. 네, 아주 대법원에서 지금까지도 저는 아주 오래된 얘기지만 이전에 그런 판결을 대법원이 한 적도 있어요. 그 소위 카사노바 바람둥이한테 이렇게 정조를 유인됐던 분에게 보호받을 가치 있는 정조만 보호한다. 그러니까 법은. 아니 근데 그것만 해도 덜 그런 게 그 시대 그 시대적 어떤 한계 그걸 뭐 드러내는 판결 같은데요. 그 우리의 그 시대적 한계. 그러나 문제는 그런 시대적 한계가 아닌 대법원의 한계를 드러내는 경우에는 그렇죠. 정말 역전시키는 시대를 거스르게 하는 미국처럼요. 낙태법 같은 경우요. 그런 경우에 정말 심각한 문제가 있을 수 있다는 걸 저 미국만 쳐다봐도 알 수 있으니까요. 그렇죠.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